오늘은 하마구치 류스케의 2018년에 만들었던 칸 영화제에서 처음 경쟁 부분에 갔었던 작품이죠. 아사코라는 영화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여태까지도 지금도 이 작품이 그냥 극영화로서는 가장 좋기도 합니다. 오늘 보신 그리고 아사코에 대한 얘기가 사실 토대가 돼요. 그 토대를 가지고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해서 하마구치 류스케가 좀 변한 부분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 시도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아사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인 동시에 이 작품 보시면 흔히도 그냥 똑같이 생긴 두 남자를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한 이상한 여자의 얘기 찜으로 이해하시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영화예요. 그렇다면 굳이 이 작품을 가지고 제가 굳이 이야기할 필요도 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런 멜로드라마의 구조를 가지고는 있지만 하마구치 류스케 영화에서 드라이브 마이 카 때도 그랬고 사실 그 이전의 작품들도 계속 그래왔지만 그냥 멜로드라마적인 극적 구조 안에서만 머무는 경우는 별로 없는 감독. 그건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어떻게 보면 일본 사회의 현실을 둘러싼 혹은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계의 현실을 둘러싼 얘기들을 이런 이야기 구조 속에 대단히 많이 끼워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거 따라가는 게 사실 어렵지 않은데 우리가 되게 친숙하게 보이는 건 바쿠랑 요이랑 정말 똑같이 생겼네? 라는 생각 때문에 뭔가 이제 그쪽에 걸려 들어가는 순간에 이 영화를 보는 순간 어떤 분은 고구마를 한 1000개쯤 먹은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거나 그렇게 보시는데 의외로 꽤 명징하게 보여주는 감독이기도 해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그래서 료에이와 다시 만날 때가 되게 중요했던 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시 만나는 건 두 번이 있어요. 한 번은 연극, 입센의 연극을 보러 갔다가 나오면서 다시 만나겠죠. 그 전날 전화를 받죠. 일방적인 전화를 받죠. 우린 도저히 안 되겠어 하면서 끊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바꿔가지고 원래 자기는 저녁 시간에 가기로 했는데 낮 시간을 바꿔서 왜냐면 그때 아사코가 온다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갔더니 아사코는 주말에 오기로 했대 라는 얘기를 듣고 연극을 보다가 못 보고 걸어갈 때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다시 만날 때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 계단에서 키스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뭔가 될 것 같은데 제대로 진도가 안 나가고 헤어졌다가 일방적으로 헤어짐에 대한 통보를 받았다가 왜 다시 만날 수밖에 없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요. 또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되죠. 그건 이제 오사카로 이사 가기로 해서 그 집 앞에서 그 집 안에 들어가는 과정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건 뭐 또 중요한 부분이고 이 영화의 엔딩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중요한 또 다시 만날 때에 해당되긴 합니다만 제가 주목하는 다시 만날 때는 연극을 보러 가려고 했던 그날 때 다시 만날 때 얘기가 포인트로 여기서 적혀놓은 다시 만날 때에 해당되고요. 바쿠와 다시 만날 때는 당연히 바쿠가 갑자기 사라졌다가 지 혼자 오로라 보러 다니고 신났다가 이제 모델 겸 배우가 돼서 다시 나타나서 만나게 됐을 때 그 이후에 전개되다가 갑자기 이제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쭉 차를 타고 가다가 그건 홋카이도라고 하는 바쿠의 아버지가 원래 살던 집. 근데 바쿠가 정확히 말하죠. 이제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집, 비어있는 집을 향해서 잘 나가는 배우의 어떤 유망주라고 볼 수 있는 이 인물이었던 바쿠가 갑자기 그때도 반복되는 장면들 있죠. 핸드폰 툭 던져서 버리고 주차장에서 그리고 아사코도 차 안에서 친구의 전화를 받고 또 고속도로에 그대로 또 핸드폰 던지고 이런 반복들이 이 영화에 또 대단히 많아서 미리 또 말씀드리는 거기도 해요. 뒤에 또 다른 반복들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모아놓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가다가 갑자기 어느 지점에서 딱 차가 내렸고 바다를 보고 싶어서 바쿠가 멈춘다고 했을 때 그때 갑자기 아사코가 차에서 내리면서 바쿠 난 요이한테 돌아가겠어 라면서 갑자기 쟤는 뭐지 도대체? 정말 이상한 애가 아닌가. 근데 그 지점을 이해할 때 이 영화는 재밌어지고 그 지점이 이상하면 계속 이상한 영화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중심으로 얘기를 드리는데
사실은 그게 하마구치 류스케 세계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자 모든 영화, 지금 개봉하고 있는 악은 존재하지 않는 데에서 여전히 건드리고 싶은 분들은 이런 세계와 관련이 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들으면 좀 재밌을 것 같죠? 네. 드라이브 마이카에서도 사실은 동일한 부분들이기도 해요. 먼저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들 얘기하는 이 고구마 1000개쯤 먹은 것 같은 멜로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날은 그냥 우연히 만난 거죠. 대단히 우연적인 만남이고요. 사실은 그 전에 보면 사진전이 있죠. 그리고 그 사진전은 여기서도 보게 되지만 그 쌍둥이들을 찍은 사진전은 도쿄에 갔을 때도 또 보게 되고 그 사진전에 못 들어가서 이것도 반복되는 요소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되게 2번씩 반복이 많이 돼요. 똑같은 그 작가의 사진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박구를 만나게 되는데 거리를 나오는데 갑자기 애들이 폭죽놀이를 하고 있고 박구 앞에서도 폭죽이 터지고 아사코 앞에서도 폭죽이 터지고 하면서 둘이 눈 마주치고 박구가 다가와서 요즘 같으면 잡혀가죠. 저기서 키스해버리면. 하지만 영화니까 소위 우연적, 운명적 만남이라고 하는 것. 둘 사이에 운명이라는 얘기가 한 번 나오는 집에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있을 때 나오기도 해요. 운명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어떻게 보면 꽤나 전형적인 멜로드라마의 구조를 이 영화가 버리고 있는 건 아니다.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운명적 만남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키스하는 장면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키스를 따로 보여드리진 않았습니다만 이거는 그 박구가 빵 사러 가겠다고 한 다음 날 이제 들어와서 빵 사러 갔는데 어디 갔니? 라고 물어봤더니 목욕탕집 아저씨하고 술 먹다가 뻗어 자가지고 그래서 저 자식 조만간 사라지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 가능케 해주는 그런 또 예언적 장면이지만 이 영화에서는 어쨌든 이 연인들 박구나 료에이나 다 똑같은 배우이기 때문에 그 두 배우와 아사코가 계속 끌어안는 어떻게 보면 연인의 둘의 장면들. 하마구치 류스케 영화에서 이 둘이라고 하는 순간들이 사실은 멜로드라마 구조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반복되어 왔어요. 여기서도 이제 강연을 했었던 초기작인 열정이라고 하는 작품에서도 둘이 계속 삼각관계, 사각관계로 막 얽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제시되는 건 그 두 남녀, 게이니스나 레즈비언니스를 다루는 영화들은 물론 우연과 상상에는 나와요. 맨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영화들에서는 대단히 이성애적인 둘의 관점, 그건 우연과 상상의 첫 번째 에피소드도 마찬가지고 메이코가 나오는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도 그렇고 관계들은 더 넓게 삼각관계 내지 사각관계까지 얽혀져 있긴 한데 보통은 이렇게 둘의 샷들을 대단히 중심화되는 어떤 멜로적 장면으로서 하마구치 류스케가 자주 다루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박구와 만나고 그리고 사실 헤어진 게 아니라 사라진 거죠. 그리고 다시 도쿄로 2년 후에 가게 되는 상황까지 그 장면들을 보시게 돼요. 이 영화의 원제, 일본어로는 자나케나라는 뜻이고요. 칸 영화제 처음 공개가 됐을 때 영어로는 아사코 1,2였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아사코라고 개봉을 했죠. 사실 되게 뉘앙스가 다르죠. 자나케나가 오히려 아사코 1,2하고 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아사코 1이 있는 세계고 아사코 2가 있는 세계예요. 우리는 료에이와 박구를 연기한 그 남자 배우가 1과 2가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더 존재론적으로는 어떤 내적으로는 아사코가 1에서 2의 상태로 어떻게 변화하느냐. 그래서 나이브하게 이 영화를 아사코의 성장 영화다라고 보는 건 가능하다. 근데 그게 성장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인식하게 됐고 뭔가 변화하게 됐고 그래서 박구를 평생 못 잊었던 이 여자가 박구가 다시 나타났을 때 그냥 손 잡고 끌고 가고 갈 수밖에 없었던 이 여자가 갑자기 그 손을 놓아버리고 그 센다이 초입에서 다시 료에이가 있는 오사카로 어떻게 돌아가게 되느냐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때 1과 2의 그 변화, 저 쉼표에 사실은 어떤 변화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 지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생각해봐도 아사코는 좀 심심한 제목이죠. 이 영화가 계속 건드리고 있는 어떤 변화되는 지점에 대해서 한글은 정확하게 좀 전달하지 못하는 것 같고 저렇게 자나 깨나이든 자나 깨나가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사실 자나 깨나는 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깨 있는 거하고 자는 거하고 그 미묘한 하지만 자나 깨나란 말 속에는 어떻게 보면 동일한 상태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약간 몽롱몽롱한 그런 말들이 이 일본어 원제와
영어 원제에는 원래 있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져와 봤고요. 왜냐하면 뭐 바꾸 얘기가 지나간 다음에 제 타이틀이 뜨거든요. 자나깨나가. 그리고 바꾸를 닮은 이제 류웨이가 드디어 키스를 하면서 받아들이게 되는 장면들이 나왔는데 갑자기 전화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도저히 안 되겠어라고 하면서 내려다 보니까 매일 보던 류웨이가 보던 커피 파는 그곳에 아사코는 나와 있지도 않고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자 다시 바쿠가 나타나고 또 류웨이와 헤어지고 다시 바쿠가 헤어지고 또 류웨이 찾아가고 2시간 좀 되는 이 영화 속을 계속 우리는 아사코에 왔다 갔다 자나깨나 이리저리 요리조리를 계속 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거죠. 사랑을 시작하고 다시 헤어지는 순간의 중요성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밑에 2번이 더 중요한 거예요. 멜로의 관점에서 지금 얼추 이 영화에 너무 다 보셨으니까 그리고 보시고 헷갈리진 않는 그런 내용인데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외부의 관점 그리고 하마구치 류스케가 끊임없이 영화 속에서 의식하는 건 저 외부라는 지점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전화로 헤어진 후 료에이와 사랑을 다시 시작하는 순간이 뭐냐면 이게 그 안에 이제 지진이 일어나서 간판이 떨어져 있어서 이 료에이가 이걸 주워서 여기다 다시 세워놓고 계속 걸어가게 돼요. 그때 자세히 보시면 여기 날짜가 정확히 나와 있어요. 보이세요 좀? 화면으로? 2011년 3월 9일에서부터 13일까지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날은 무슨 요일이었냐면 금요일이었죠. 그리고 아사코는 주말에 온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1, 토, 금, 13, 12, 11일이란 뜻이에요. 그럼 3월 11일이 이날이란 뜻인 거죠. 그럼 2011년 3월 11일을 사실 이게 되게 명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날짜인 거예요. 그게 무슨 날이죠?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날. 그러니까 그 장면은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순간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이해해도 이 영화는 이제 단순히 그냥 멜로드라마가 아니라 2011년 3월 11일에 그 원전도 폭파하게 사고가 나게 유출되고 했었던 일본 사회를 완전히 격변으로 몰고 가고 있었던 가장 큰 사건이죠. 최근 일본 사회에서 뭐 여러 가지 재해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사건은 동일본 대지진. 이 영화는 정확하게 동일본 대지진에 대한 두 연인의 반응, 변화를 다루고 있는 영화다라고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는 지점이 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것들이 떨어지는 것들도 되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고 이날 금요일이니 뭐니 하는 것들도 되게 정확하게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지하철도 다 멈추고 모든 교통수단들이 멈춰서 걸어가고 있던 료헤이가 저쪽에서 오는 아사코와 만나서 서로 발이 마주치는 순간. 근데 이 장면을 우리는 이미 봤어요. 언제 봤죠? 영화 처음 시작할 때 바쿠와 아사코가 마주할 때도 역시 발이 걸어오면서 서로 마주하게 되는 순간을 봤어요. 그것이 그냥 일상적인 축폭 터지고 뭐 약간 현실같이 않은 환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만남이었냐. 근데 료에이의 만남은 그것이 아니라 지진 속에서 사람들이 온통 그 도쿄 도시를 걸어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도쿄라는 도시도 서울만큼 큰 메가도시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가보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서울하고 느낌이 여러 곳들이 뭐 다 비슷하죠. 뭐 신주쿠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신주쿠 그 몇 거리라고 불러야 될까 막 갑자기 멈추면은 온갖 크로스 돼가지고 다 횡단보도 건너고 하는 그 신주쿠역 앞에 있는 그 거리 같은데 사람들이 막 위에서 맨날 사진 찍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큰 도시인데 그 큰 도시에서 운명적으로 둘이 다시 만나게 되는 이 순간들을 이렇게 묘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순간이 다시 서로 키스를 하고 다시 서로 얼싸안고 사랑을 시작하게 되는 순간인 거죠. 이때부터는 계속 쭉 가요. 누가 나타날 때까지, 바쿠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 이때부터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어떤 사랑이 제대로 싹트게 되는 과정들을 보여주는데 하필이면 그 사랑에 대한 어떤 각성을 하게 되는 순간이 일본 사회가 지난 몇십 년 동안 가장 큰 사건이라고 명명되는 동일본 대지진을 겪었던 순간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에서도 보면 이 시기가 언제냐? 코로나 시기라고 되게 명시적으로 여러 번 그 영화 속에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시기와 사실은 그 영화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어떤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설정들이 하마구치 류스케 영화에서는 계속 나타나요. 드라이브 마이 카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 영화도 동일본 대지진에 대한 영화처럼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하마구치 류스케가 2008년도에 열정이라는 영화를 만들었고 그 전에 2007년도에 그 동경예술대학원에서 이제 구로사와 기요시 밑에서 이제 공부도 하면서 영화를 찍었을 때 그 타르코프스키의 작품으로도 유명하고 소더부가 다시 헐리우드판으로 만들었던 솔라리스 같은 경우도 자기가 시나리오를 각색을 했더니 자기가 선택된 거예요. 사실 첫 장편은 공식적으로 솔라리스예요. 근데 그건 저도 본 적이 없어요. 아마 그렇게까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양인데 다른 책에서 언급하는 하마구치 류스케가 직접 썼던 책들, 국내 번역돼 있는 책들에서 언급하는 거 보면 그때는 이제 그 SF 영화이기 때문에 뭐 소더보그나 타르코프스키의 솔라리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배우들을 거의 블루스크린 뒤에서 연기를 시켜야 됐었대요. 그러니까 배우들한테 자율성을 주지 못했던 거예요. 되게 답답했나 봐요. 그 영화는 어지간해서 어디서 공개됐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마치 봉준호 감독의 그 스톱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처음 만들었던 거의 사람들이 몇몇 밖에 본 적이 없는 그 넷플릭스에 있는 봉준호 그 노란문에 대한 다큐멘터리 보면 거기서 언급이 나오기도 합니다. 제 책에도 그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동일본 대지진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마구치 류스케 영화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깔려 있는데 2011년도에 그래서 무슨 작업을 하기 시작하냐면 그 전까지 극영화를 주로 만들어 오다가 그때부터 파도의 소리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3부작을 찍게 돼요. 그게 하마구치 류스케의 다시 말하자면 인식론적인 전환이었어요. 원래 이 감독은 다큐멘터리 감독이 아니긴 해요. 근데 사실은 일본의 많은 감독들은 다큐멘터리와 극영화 작업을 뭐 미야케 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요즘 한국에서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미야케 쇼의 경우도 그렇고 다큐나 이런 극영화 작업을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하는데 어쨌든 직접적인 계기가 동일부 대지진의 그 해변가에 여기서 마치 그 료헤이와 아사코가 중간에 보면은 서로 이제 연인이 돼서 뭐 굳이 말해 동거죠. 결혼 전에 동거를 하게 됐을 때 계속 사람들 도우러 가잖아요. 그럼 또 올게 하는 게 거기 어디냐 바로 거기가 센다이예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가 심했던 일본의 그 도호쿠 지역 중에 그 중심지가 센다이였었어요. 그쪽에 도우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방파제에서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한테 돈 빌리러 가잖아요. 그게 이제 초반에 생선 많이 주시던 그 어부 아저씨였잖아요. 거기가 바로 센다이 지역이기 때문에 방파제 걸어서도 그 마을까지 갈 수 있었다라는 그런 설정이 가능한 거죠.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보면 파도의 그 소리라고 하는 이 작품은 뭐 많이 국내에는 소개가 되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마구치 류스케의 어떤 변화, 전환을 제일 잘 보여줘요. 그것이 그대로 노출돼서 국내에도 제가 전주에 있을 때 전주영화에서도 틀었던 5시간짜리 극영화인 해피아워 같은 경우도 같이 연결돼 있어요. 해피아워의 그 많은 상황들 역시 동일본 대지진을 겪었던 그 4명의 중년 여성들이 갖고 있는 가정사들에 대한 얘기를 그 메타포로 실어가지고 보여주는 영화들이에요. 그래서 하마구치 류스케의 드라이브 마이 카까지는 이런 동일본 대지진의 포스트 동일본 대지진 영화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세계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성들을 보여주는데 그게 되게 극적인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쉽게 들여다볼 수 있는 한 여자가 두 남자를 좋아했는데 하필이면 두 남자가 똑같이 생겼대 라는 이야기 구조 속에서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는 영화가 아사코 원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바쿠와 다시 헤어지는 순간 이게 바로 센다이 초입이에요. 원래 저 방파제 없었어요. 바쿠 그러잖아요. 파도 소리가 안 들려. 그리고 바다도 안 보여. 나 바다 보고 싶어서 내렸는데 얘는 그동안 외국 가 있었거든요. 돌아와서 오랜만에 고향 가는 홋카이도 가는 길에 센다이를 들렸는데 그래서 잠깐 고속도로에서 내려왔는데 그때 바다를 보고 싶어서 내렸는데 바다가 안 보여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사코가 잡죠. 료에이 나 지금 바쿠나 할 말이 있어요. 저도 헷갈리기 시작해요. 말하다 보면 계속 바쿠와 료에이가 저도 머릿속에 헷갈려요. 그놈이 그놈 같아요. 올라가려고 하는데 붙잡으면서 료에이 돌아가겠다고 하는 건 바다가 사라진 거예요. 이들이 항상 볼 수 있었던 광경 속에서
저거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생겼거든요. 진짜로 현실적으로. 영화적으로가 아니라 진짜 저 방파제가 생긴 건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와서 피해가 생겨가지고 결국 저 거대한 방파제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기를 올라간다는 건 세계의 고통을 직접 목격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바쿠가 올라가서 보려고 하는 순간 이 사람은 그것을 인식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다가 보고 싶어. 파도의 소리가 듣고 싶어 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걸 제지한 채 바쿠는 떠나보내고 그리고 나서 아사코가 직접 올라가서 바라보는 장면이 있죠. 완전히 클로즈업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사운드나 어떤 대사나 이런 것들이 없는 채 그냥 그 파도의 소리만을 우리한테 응시하고 들려주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거기에 가장 힘준 장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이 영화의 목적 중에 하나예요. 이 연인들의 세계가 변하는 것, 특히 아사코가 중심이죠. 아사코는 좋겠다. 두 남자 뭐 똑같이 생겼으니까 누굴 선택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하는 변화가 생긴 건 바로 세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이고 이전에 료헤이와 센다이 지역의 어부들을 도우러 갔을 때는 자기도 크게 의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뭐 료헤이가 가자고 하니까 약간 뭐 의무감 내지는 여러 가지 뭐 일본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의식들이 있었겠죠. 자연스럽게 뭐 저희도 어디서 사고 나면은 잘들 다 돕지 않으십니까? 뭐 그런 마음들이 다 있었을 테니까 갔는데 나중에 그 이제 바쿠가 나타나기 전에 식당에 모여가지고 친구들하고 말할 때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러잖아요. 나는 아사코가 그런 데까지 갈지 몰랐어.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장면들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아사코가 그러죠. 내가 뭐 특별하게 뭐 해서 의식이 있어서 가는 건 아니야. 라고 스스로 말하죠. 약간 부끄럽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이때서야 비로소 저게 되게 큰 의미구나. 자기가 속한 이 세계에, 일본 사회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계속 그냥 이 세계의 흐름 속에 젖어서 바쿠를 기다리거나 료이가 나타나서 자기를 끌어주면 그 끌림에 이끌려서 살아왔는데 굳이 말하자면 그래서 성장담이 되긴 해요. 자기가 선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처음으로. 내가 이 세계의 끔찍함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게 되고 우리 옆에서는 항상 비참함이나 뭐 피에르 브루디에나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 비참함인 현실이라는 것은 세계 어디나 다 널려서 잔존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평소에 그걸 의식하지 않거든요. 근데 아사코도 그랬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순간에 바로 세계가 이렇게 변했구나라는 걸 인식하게 되면서 비로소 그때 바쿠가 아니라 료헤이를 선택하게 되는 얘기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센다이 초입에 올라가서 이때 이제 아까 료헤이와 같이 있으면서 여기 써 있죠? 가는 지역이 대놓고 고속도로에서 보여주잖아요. 센다이라고. 보이시죠? 센다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여기서도 보면 이게 도호쿠 지역 그 부흥 축제예요. 부흥. 대부흥 축제. 그러니까 다시 경제나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와서 뭐 일본도 해산물이 많으니까요. 한국도 많지만 제가 해산물을 너무 좋아해서 순간적으로 이상한 상상을 했어요. 전복 맛있겠다 뭐 이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가 도와주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축제들이 일어나는 현장들을 그대로 같이 경험을 하게 돼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때 하마구치 류스케가 연출해 놓은 그 아사코의 모습은 뭐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뭐 굴도 먹으면 굴 먹는데 표정이 이상해지고 다들 긴장해서 보고 있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장면들도 보였던 것처럼 잘 어울리지만 사실은 이 세계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고통밖에 모르는 거죠. 아사코가 하는 가장 많은 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나중에 친구네 집 이제 약간 불수가 된 친구네 집에 찾아갔을 때도 나 이 순간에도 난 나밖에 생각하지 못해요. 아주머니 미안해요라고 말하는 장면 기억나시죠? 그 집에서. 그런 것처럼 세계가 끔찍해졌거나 주변의 친구들이 이렇게 변해버리거나 뭐 상처를 받거나 고통을 받았는데도 자기는 여전히 자기밖에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센다이 초입에 바쿠와 헤어진 그 순간에 세계 고통이라는 것을 비로소 인식하게 되고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자기가 료에이를 선택하고 따라가게 되는 이야기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라면 분명한 클라이막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변화와 전환은 바로 이 장면. 딱 이 세 컷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올라간다. 그래서 바라보는 뒷모습, 앞에 얼굴 클로즈업, 그리고 아사코의 다시 뒷모습과 바다가 보이는 장면. 이렇게 딱 세 컷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은 아사코가 이렇게 걸어가면서 카메라 따라가면서 바다의 파도를 끊임없이 보여주면서 이 장면이 끝이 납니다. 꽤 긴 테이크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에는 아무런 소리가 없어요. 딱 하나의 소리밖에 없습니다. 파도의 소리. 그 소리를 듣는 것이 되게 중요했던. 그리고 그게 하마구치 류스케가 2011년도부터 파도의 소리 3부작 이후에 계속 끊임없이 의식했었던 세계의 소리예요. 세계가 변화했다는 거. 근데 이거는 동일본 대지진은 자연에 의한 변화잖아요. 인간이 임의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누가 지진을 선택하겠습니까?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변화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는 게 하마구치 류스케의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고민 중에 하나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걸 다룬 영화가 뭐겠습니까? 최근적인.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코로나 시기에 연예 기획사 사람들이 갑자기 캠핑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글램핑이었나? 네, 글램핑장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런 변화에 대해서. 근데 사실 거기서 보면 타쿠미라고 하는 그 남자가 가장 중요한 딸 하나를 데리고 있는 그 남자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우리도 사실은 화전민 3세대다. 우리가 처음으로 이 땅을 분양받은 건 그 2차 세계대전 패망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어지니까 정부가 소장농처럼 땅을 개간해서 여기서 먹고 살라고 했다. 우리도 역시 사실은 니네들과 크게 다를 건 없는 거다. 근본적으로. 우리도 이곳에서 와서 환경을 파괴한 거죠. 그렇죠?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짓고 정착해서 1세대, 2세대 와서 3세대까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그 영화에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자연을 인간이 어떻게 선택하거나 할 수 없어요. 그 자연이라고 하는 그 힘에 대해서 그럼 그것이 악인가? 뭐 그런 얘기도 많겠죠. 동일본 대지진이 왜 일어나는가 뭐라면서 흔히들 사회적으로 많이 나오는 음모론이나 이상한 썰들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신의 분노를 샀다. 뭐 종말이 왔다. 이따위 말들은 맨날 있잖아요.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 문화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그런 말들은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그걸 우리가 악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그럼 진정한 악은 무엇인가? 뭐 등등을 묻는 게 여전히 이 영화에서부터 지금 자연과 그리고 그 자연의 어떤 상처, 폭력성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아사코에도 있는 것처럼 그것이 악은 존재하지 않는데 또 기본적으로 있는 방식이다라는 것까지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거 갖고 갑자기 뭐 타쿠미가 자연에 속해 있냐? 아니에요. 그 사람 자연에 속해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이상한 해석들 너무 많거든요. 하마구치 류스케는 그곳에서 속한 사람들의 각각의 입장들을 그려내긴 해요. 여기서도 아사코가 그것을 처음에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바꾸는 아예 인식하지도 않는 애고 끝까지 료헤이는 그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아사코를 데리고 센다이 행사나 이런 데 다니고 있었던 인물인 것처럼 각각의 사람들이 어떤 사태, 자연적인 어떤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반응하는 방식들은 각각 다 다르겠죠.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사실은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의 기본적인 인물들 설계, 도시에서 온 사람들과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또 이 안에서도 뭐 촌장과 그 다음에 타쿠미와 약간 쟤네들 코로나 때문에 그 지원금 받으려고 이 짓 했어 뭐라고 하면서 좀 더 분노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조금씩은 미묘하게 갈리는 것도 사실은 그런 양상들이다라고 1차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다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일단 아사코를 계속 얘기한 다음에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좀 이따 다시 돌아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센다이 방마차 이 장면이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장면이다. 우리는 아사코의 삼면화를 볼 수 있다. 이 영화에서. 아마 아까도 보시면서 저긴 왜 이렇게 침묵과 고요 속에서 저 소리만으로 가득 찬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지? 라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들어오게 되죠. 그 앞에 흐르는 강에 대해서 료헤이는 더럽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변화된 아사코는 그래도 이 강이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시게 돼요. 그게 이제 이 영화의 결론인 거죠. 세계가 오염되어 있거나 더러운데 아사코의 어떤 굳이 성장, 성숙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인식의 전환은 그 더러움이야말로
세상의 기본적인 디폴트 값으로 받아들이게 됐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생겨나요. 근데 이건 대단히 많은 하마구치 류스케 영화에서 여주인공들이 많이 보여주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연과 상상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것도 뭐 많은 OTT에 있으니까 첫 번째 그 에피소드인 메이코 전 남친이 그 현 자기의 친한 여자친구 절친과 사귀게 돼서 전 남친의 집에 찾아갔다가 사무실 찾아갔다가 다시 그들이 카페에 있는 것을 보고 혼자 걸어갈 때 메이코의 그 영화에서 맨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메이코가 쭉 걸어가다가 갑자기 카메라 들고 사진을 찍어요. 그 다음에 컷이 바뀌면 도쿄가 완전히 공사 중인 되게 더러운 뭐 크레인들이 있는 장면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게 현재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장소라는 것이 깨끗하거나 정결한 도시의 모습을 찍는 게 아니라 그 첫 번째 에피소드 우연과 상상의 그 마지막 에피소드의 그 장면도 더러운 도쿄를 보여주면서 카메라가 그때 비로소 하늘로 올라가면서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되게 중요한 건 메이코가 굳이 그걸 왜 찍느냐? 그걸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 세계의 혼돈을, 이 세계의 더러움을. 메이코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순간의 영화가 첫 번째 에피소드인 우연과 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더러운 광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건 그런 점에서 사실 하마구치 류스케의 많은 영화들에서 반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런 대사도 있습니다. 너 연예기획사 근데 왜 왔니? 라고 보니까 제가 예상했던 대로 되게 쓰레기 같은 곳이네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래도 뭐랄까 깨끗하지 않아서 좋아요.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무심하게 딱 차 타고 가면서 지나가는 대사이기도 해요. 저 인식이 되게 하마구치 류스케가 이 세계를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디폴트 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중요한 인식 중에 하나예요. 원래 선과 악은 꽤나 인위적인 구별이죠. 하마구치 류스케의 영화는 이 영화는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의 구별이라는 것이 대단히 무의미하다는 것을 깔고 가는 그런 작품이다. 근데 달라진 건 있어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이전에 하마구치 류스케의 영화와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게 대단히 달라진 거. 극명하게 달라진 거. 뭐가 다른 거예요? 아사코는 대부분 다 어디가 중심이 돼요? 도시. 근데 이 영화는 도시가 딱 한 번 나와요. 사장하고 화상통화할 때. 그때 도쿄 장면이 딱 한 번 나오고 도시 장면이 나오고 그 나머지는 다 이런 어떤 자연적 공간, 그 시골 마을만 나오고 있어요. 그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것에 대한 하마구치 류스케의 고민이 좀 더 깊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전에는 도시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연이나 지진이나 외부적 사건이나 이런 충격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거예요. 그건 진짜 외부적인 것으로 여전히 경계가 쳐져 있어요. 센다이 체육에 올라가서 파도를 바라보면서 비로소 인식하게 됐지만 그건 거의 영화의 끝 순간에 나타나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처음부터 뭐 이 영화의 시작과 끝은 거의 동일하죠. 앞과 뒤를 같이 연결해서 쓰는 건 또 하마구치 류스케가 자주 쓰는 방식이기도 한데 카메라 이렇게 올라가면서 하늘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고 끝은 어두워진 이렇게 하늘을 보여주면서 카메라가 이렇게 이동하는 장면들을 트래킹 숏들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끊임없이 있는 그 존재하는 공간은 이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에서는 자연이라는 거예요. 이때 자연은 훨씬 더 크게 다가와요. 도시에서 자연을 목격하거나 경험하는 건 이따금씩 일어나는 일인 거죠. 혹은 우연적으로,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사건처럼 느껴진 데 반해서 여기는 그것이 생존의 조건으로서 살아가는 공간인 거예요. 그 공간일 때 우리 이 자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사실은 이 영화의 큰 기본이고 좀 더 모호하거나 뭔가 변화했거나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라는 인상을 받게 되는 건 사실은 공간적 설정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건 또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 중요한 건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그래도 뭐랄까 깨끗하지 않아서 좋아요. 하마구치 류스케가 되게 좋아하는 대사다. 더러운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면 또 저 이상한 인간이 하마구치 류스케는 더러운 걸 좋아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네. 그게 세계의 어떤 기본적인 형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세계의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을 되게 인위적으로 지워내거나 걷어내면서 인식하려고 되게 애를 써요. 하지만 우리는 어디서든 세계의 비참함이나 세계의 더러움들이 놓여 있다는 것을 조금만 눈을 크게 뜨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로 이 지점에서 들어가게 되면 이
이 영화는 1차적으로 독일본 대지진에 대한 영화와 달리 포스트 팬데믹에 대한 영화예요. 코로나에 대한 얘기들이 여러 가지 설정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어요. 하나는 이들이 이 사업을 벌이는 이유도 코로나 돈을 타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사장님 같은 사장단과 서로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야, 그거 해야지. 그게 우리 2달치 수익금인데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장은 나쁜 놈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근데 하마구치 류스케 영화스럽지는 않는 방식의 이해이실 거예요. 그냥 그들은 또 그들의 생존 방식을 선택하고 있을 뿐이다. 쯤으로만 이해하시는 게 더 맞긴 합니다. 그 코로나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물 얘기가 대단히 많이 나오죠. 이 타코미가 자주 하는 알바 중에 하나가 자기는 심부름꾼이라고 설명하는데 우동집에 물 날라주는 거죠. 물 얘기가 많이 나오고 결국 여기서도 정화조를 파묻는 문제 때문에 이 마을 공청회 같은 것을 벌였을 때 이슈가 돼요. 그랬을 때 뭐 10%만 내려보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촌장님이 하시는 되게 유명한 대사가 계속 밈으로 떠돌더라고요. 상류에서 한 일은 반드시 하류에서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게 상류는 뭐고 하류는 뭐다. 뭐 자연과 도시의 이분법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마구치 류스케는 반드시 서로 영향을 끼친다는 걸 더 중시하는 거예요. 상류가 뭐 도시고 뭐 하류가 시골이고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구별로 하려는 이분법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사실은 끊임없이 아까 그 센다이 초입에서 일어났었던 그 장면이 결국에는 아사코의 삶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 아무리 다른 시공간에 속해 있다고 할지라도 서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인식이 더 중요한 하마구치 류스케의 모든 영화들, 뭐 친밀함 2012년도에 만든 영화에서도 그렇고 해피어와에서도 그렇고 해피어와에서도 4명의 여성들이 서로 원래 교분이 없었던 여성들인데 그냥 우연히 친구가 돼서 다니면서 서로 다 영향을 끼치는 얘기인 거예요. 그걸 더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영향을 끼친다라는 사실. 이게 아사코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 중에 하나예요. 영향을 끼치는 거죠. 저 밖의 외부적인 것으로 보였던 것이 아사코의 선택과 최종적인 방식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고 문화적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연적 존재이기도 해요. 인간은 동물이죠. 그때 그 자연으로부터 꽤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방식들 속에서는 그것을 망각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되게 동물이라는 사실을 까먹습니다. 매일 오늘 점심 뭐 먹을까? 라고 고민하시면서도 정작 우리는 먹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물이라는 것들을 자꾸 망각하게 되는데 사실 이 영화에 들어와서는 그러면 이 자연적인 것들은 어떤 영향 속에서 살아날까라고 했을 때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대사를 저한테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이거예요. 이 대사가 나왔을 때 장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사슴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이 위협이 되느냐라는 것을 이제 직원 중에 한 명이 여성과 이제 얘기를 하다가 위협하지 않는다 사슴은 타쿠미가 그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울타리를 처음에 칠까요? 라고 했더니 울타리 2m 금방 넘는다. 3m를 넘게 된다. 그러면 결국 그 글램핑장을 짓는 게 무의미하지 않겠냐면 사람들이 풍경을 못 볼 테니까요. 3m 벽이 있으면 글램핑장 안에 들어갔는데 도시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러자 사슴이 인간을 공격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공격하지 않는다. 그럼 납도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근데 그 만지는 건 위험하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도 이제 계속 오고 가는데 결국에 사슴이 그럼 사람들이 있으면 안 오게 되겠네요. 그럼 사슴은 어디로 갈까?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로 별로 말이 안 채요. 이때부터 침묵으로 쭉 흘러가요. 그 다음에 하나의 실종 장면 찾아다니는 것으로 연결되기 시작을 해요. 저때 침묵이 흘러요. 아까 아사코에서 보셨던 센다이 방파제 초입에 올라갔을 때 침묵이 일어나는 것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이 순간에 이 장면 이후에 연결될 때 침묵이 일어나요. 저것에 대해서 아무도 명쾌하게 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답할 수가 없죠. 사슴이 어디로 갈까요? 그걸 누가 답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사람이 아무리 여기에 살고 사슴에 대해서 잘 아시는 사슴 박사님이라고 할지라도 사슴이 어디로 갈지를 결정할 수 없잖아요. 인간일 뿐인데. 사슴들이 결정하겠죠. 근데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인간에게 영향을 끼칠지는 알 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모르죠. 완전히 R&D죠.
난수죠. 어떤 식으로 변수가 일어날지는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는 여기서 되게 답답해졌을 거예요. 이 방식이 계속 취해졌을 때 사슴들의 생태나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른다. 그럼 코로나도 마찬가지인 거죠. 코로나가 왜 일어났죠? 정말 중국에서 일어났을까요? 그것도 확정하지 못하잖아요. 뭔가 일어나요. 근데 앞으로 코로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질병들이 또 생길 겁니다. 이건 뭐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죠. 그때마다 우리는 분명히 어떤 그 원한을 찾을 거예요. 찾아내요. 왜? 인간이 공동체를 해결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뭐 르네 지라르의 폭력 이론에서도 항상 반복됐던 건데, 희생양들이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라는 것을 지라르가 뭐 예수의 모델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는, 사회는 그런 어떤 공동체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폭력으로 해결해요. 그때 폭력으로 해결할 때 어떤 희생양을 만들어내요. 그 희생양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히 많이 일어납니다. 쉽게 말하자면 뭐 한국 사회의 어떤 연예인의 죽음 같은 경우도 때로는 희생양 메커니즘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짐작하시는 어떤 상황들이 생길 텐데, 그런 것들이 생겨나요. 왜?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 사회가 해결돼요. 완벽한 해결이 아니라 이 해결은 항상 일시적 해결이고 휘발되는 해결이고, 그걸 통해서 그것에 대해 분노하는 사람도 있고 비극에 대해서 끔찍해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정화가 돼요. 정화라기보다는 일정한 소강 상태에 빠지게 돼요. 다시 제로 베이스로 돌아가게 돼요. 그 다음에 다시 폭력성이나 분노들은 계속 있잖아요. 한국 사회도 분노와 혐오가 점점 끌어 넘치는 사회죠.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 이게 뭐 젠더적 논쟁이 됐든 이슈가 됐든 뭐가 됐든 계속 또 쌓여서 한쪽 진영에서 또 폭발하기 시작하면서 또 다시 어떤 싸움을 불러일으켜요. 이게 반복된다는 게 지라르의 통찰 중에 하나였었어요. 하마구치 류스케가 이 영화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들이에요. 지금 글럼핑장을 짓겠다고 왔던 이 사람들로 인해서 야기된 이 문제가 사실은 앞으로 일어날 어떤 상황인데, 이 상황에 대한 어떤 단초가 일어난 게 바로 이 영화의 결말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일어난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어떤 폭력적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건 총 맞은 사슴이 하나를 해친 걸 수도 있고, 동시에 갑자기 이 남자가 자기 좋다고 따라다니는 그 남자를 목 조른 걸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폭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 희생양 메커니즘에서는 그 남자가 죽었는지 하나가 죽은 건지는 아무리 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번 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극장 가서 다시 보셔도 확언할 수 없어요. 그 남자 갑자기 일어났다가 또 가다 또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었다 죽길 바라는 건가? 왜 그런 거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진 않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폭력이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뭔가 쌓였을 때, 지금 갈등 구조가 만들어진 이 마을의 상황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식의 희생양들이 필요하고, 어떤 식의 이 남자는 꽤나 침착하고 균형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사람의 가장 유명한 대사 이거 아니겠어요? 문제는 균형이야. 근데 균형값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실까요? 대통령이 할까요? 균형은 누가 하는 거죠? 신만이 할까요? 균형을 정한다는 건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쉽지만 균형은 정할 수 없어요. 아까 지라르 얘기를 설명드렸던 건 똑같은 메커니즘인데, 그래서 공동체 폭력은 일정하게 희생양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것이 해소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들, 착시 현상들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건 되게 주기적으로 반복돼요. 어느 사회나. 특히 인간이 만든 공동체의 문명적 사회들은 이런 문명적 폭력을, 갈등을 다 계속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해요. 저희도 최근 몇 년 동안 그런 것들 급속도로 다양한 문제들, 이슈들 속에서 겪어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도 해결 안 된 거 많죠. 뭐 젠더적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어떤 식의 그 잠재적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적 모습을 가지고 있죠.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냥 제가 갖고 있는 단견으로는 계속 뭐가 새로운 이슈들이 나올 겁니다. 해결되는 되게 쉬운 방식들은 외화시키는 거예요. 이건 약간 사회학적 통찰이고 직접적인 뭐 영화의 내용과 상관이 없는 건데, 가장 쉬운 건 뭐겠습니까? 히틀러가 했던 방식이에요. 인종 혐오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쟤네들 때문에 그런 거야. 뭐 한국 사회도 이주 노동자 포함해서 그럴 수 있는 조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럼 그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해요. 그런 갈등들이. 그럼 그것이 세지면 다른 갈등들은 일시적으로 다 소강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돼요. 그럼 그건 뭐냐? 오늘은 얘, 오늘은 얘, 오늘은 얘. 왕따 사이의 구조도 그런 거죠. 한 명만 왕따가 아닙니다. 보통 그렇게 있는 집단들 속에서는 여러 명의 왕따들이 있고 한 명 주 타겟이 공격하다가 얘가 결국엔 그 폭력성을 견디다 못해 사라지거나 어떤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일시적 소강 상태에 있다가 또 다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또 다음 타겟이 또 생기게 됩니다. 인간은 사실 그런 점에서 되게 끔찍한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하마구치 류스케가 그런 얘기들을 여태까지 보여주기보다는 드라이브 마이 카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행복하게 끝내려고 되게 노력했었어요. 근데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를 보고 있으면 이제 마음이 좀 바뀌었구나. 이게 해결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바뀌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요. 이거 완전히 보면 갑자기 이렇게 간다고? 정말로? 갑자기 자기 딸을 데리고 저 피 흘리는 딸을 데리고 피 흘린다는 건 진짜 어떻게 보면 종교적 이미지가 있죠. 예수의 이미지가 있죠. 옆구리에 로마 병사들의 창에 찔려서 피 흘리는 그런 성 같은 이미지가 있죠. 완전 종교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만 꽤 이 영화는 종교적인 게 세요. 이전에 하마구치 류스케 영화들보다는. 그러면서 얘를 데리고 어떤 치료를 위해서 가는 그런 느낌보다는 숲속으로 자연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꽤나 제의적으로 느껴지는 요소가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되게 강조해서 보여주려고 엄청 애를 쓰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 감정은 원래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좀 더 자연이란 공간 속에서 많이 카메라가 머물러 있고 자연스럽게 사슴이란 존재가 맨 마지막에 돌출적으로 등장을 하고 그 컷에서 되게 이상한 게 뭐냐면 다카하시하고 다쿠미하고 이렇게 있는데 하나가 있고 하나가 사슴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컷으로 딱 보여요. 근데 갑자기 달려가는데 타쿠미가 타카하시를 목을 조르고 있어요. 그래서 뭐지? 왜 저러는 거지 갑자기? 라고 있는데 어쨌든 이 남자는 하나를 도와주러 가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근데 마치 타쿠미의 행위 자체는 거기에 개입해서는 안 돼 라는 그런 느낌처럼 보이긴 해요. 1차적으로. 근데 그 다음 행동들은 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그 사이에 안 보여요. 뭐가 안 보이냐면 하나와 사슴이 안 보이고 그 다음 컷이 바뀌어 남자가 쓰러져 있고 타카시 쓰러져 있고 타쿠미가 하나 쪽으로 돌아보는 순간에 보면 하나만 쓰러져 있는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슴과 하나 사이에도 어떤 폭력성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건 상상할 수 있잖아요. 상상적 이미지로만 남아있는데요. 그 상상적 이미지를 이쪽으로 대체해서 전이시켜놨어요. 타카하시와 타쿠미 사이에. 이쪽은 아예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보여줬으면 사실은 논쟁하기가 되게 쉬워져요. 자, 봐봐. 타카시가 나쁜 애가 아니라 저걸 말려야지 당연히 라고 하는데 그걸 아예 안 보여준 채 폭력성은 이쪽에서만 일어나는.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아까 논쟁했던 여기서 사슴은 어디로 갈까? 이것 때문에 어떤 일들이 돌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인간들 사이의 문제일 거예요. 궁극적으로. 사슴과 인간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라는 것으로 전환해서 보여준다라는 그런 느낌을 설정해서 결말에서 놓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비해선 너무 모호해요. 그래서 화를 내시는 것도 당연하다. 난 이해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나도 보면서 왜 갑자기 저러는 거지? 라는 생각은 분명히 해봤다. 근데 확실히 공간이 바뀌었고 자연이란 공간으로 바뀌었고 그것이 주는 폭력성이나 물리성들을 지금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이 사람들의 어떤 심경 속에서 이 영화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기반 속에서는 도시에서 우연적으로 자연의 폭력을 경험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적 존재들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처음에 물 뜨다가도 갑자기 여기서 보면 이거 와사비 풀이래.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 게 있나요 진짜? 와사비 풀? 혹시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일본에 가서? 없으신가요? 궁금해지더라고요. 찾아보진 아직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중간에 보면 이 남자도 근데 한 가지 여기서 플러스 알파를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릴게. 오늘 뭐 이 영화를 자세히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남자에게도 뭔가 이상한 데가 있죠. 뭐가 이상하죠? 여기도 부재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와 이 타쿠미 사이에 뭐가 부재하죠? 근데 엄마가 등장하죠.
사진 두 번 등장해요. 초반에 하나를 처음 데리고 왔을 때 이 남자 맨날 까먹잖아요. 뭐 건망증이 심하는데 정말 건망증이 심한 건지 아니면 어떤 무심함이 있는 건지가 전 되게 모호하게 읽혀졌어요. 그냥 단순히 건망증이라고 규정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어쨌든 데려왔을 때 하나가 자고 있고 그 하나는 그 사슴을 봤던 그 꽁털 같은 거 주웠던 그 장면이 마치 꿈처럼 등장할 때 초반 장면들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때 그 사진을 이제 보게 되는 장면을 같이 있는데 그때 보면 거기 엄마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엄마 사진 다시 한 번 등장합니다. 또 이 영화에서 두 번 등장해요. 언제 등장하죠? 기억하세요 혹시? 그게 이제 초반에 등장할 때고요. 나중에 그 하나 찾으러 막 낮에 돌아다닐 때 그 마이즈미였나 그 여성 이름이 그 직원 손 다치잖아요. 근데 그 손 다친 것도 분명히 예상할 수 있었죠. 영화 초반에 보면 저 나무는 어떤 나무, 오가피 나무 가리키면서 가시가 있어. 그러면서 사슴들도 저건 먹지 않아. 사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좀 딱딱해. 뭐 술로 담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나무에 찔린 거야, 쉽게 말하자면. 근데 집에 와서 감아주는데 이제 남자들은 하나 찾겠다고 다시 나갔는데 그때 이 여자가 사진을 봤더니 그 사진에 엄마 사진이 있는 그 사진을 다시 보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도 사실은 완전한 어떤 자연 상태나 균형 상태가 아니라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뭔가 이 남자는 상실감을 느끼고 있고 이것에 대한 책임감이나 도대체 뭔 일이 있는지 정확히 몰라요. 그건 상상에 맡겨야 되는 영역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구나라는 뉘앙스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 영화 안에서 해머트 유스케가 건드리고는 있다. 강조한다고까지 말하기 힘들 것 같고 어쨌든 그런 것이 있겠다. 그래서 엄마의 부재, 이 여성의 부재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균형적, 자연적 관점에서 보면 균형은 아닐 수 있겠죠. 뭐 자연적 관점 때문에 되게 보수적 관점이기도 하거든요. 모든 게 양과 음이 다 있어야 되고 뭐 남과 여가 있어야 되고 좌와 우가 있어야 되고 하는 관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여기도 뭔가 불안과 완벽하지 않음에 대한 균형이 없음에 대한 것들이 이 집에도 잔존해 있다. 그것이 하나가 결국에는 끊임없이 돌봄을 당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는 돌봄이죠. 도시에서 많이 쓰는 한국에서 요즘 많이 쓰는 거. 돌봄을 제대로 돌봐주지 못한 채 맨날 혼자 가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아버지 오길 기다렸다가 타고 가는 장면이 없어요. 끊임없이 가요. 오늘도 갔어요. 모든 선생님들과 애들도 자연스럽게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 존재, 어떻게 보면 이미 돌봄으로부터 분리된 이 존재가 자연적 존재라고 이해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이 영화를 두고 해석을 할 때 그런 존재라기보다는 돌보아지지 못하는 존재, 다시 말해서 untamed, 길들여지지 않은 존재가 되는 이 상태가 무엇인가. 그것이 자연적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자연에 동화되어 있다기보다는 사실은 이 기본적인 이 가정 환경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하나의 의미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이 아이가 어느 순간이나 어느 때나 위험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이미 갖춰져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사슴을 만난 건 우연이 아니라 이 아이라면 능히 만날 수밖에 없는 가장 대표적인 이 마을의 아이 중에 한 명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자연과 도시 혹은 자연적 폭력과 인간이 그것에 대응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보면 하마우치 류스케 영화에서 어떤 식으로 재조합되거나 좀 더 깊어지거나 좀 더 다양하게 뭐 새롭게 좀 변모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이 이 영화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한 뭐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또 따로 한번 정리해서 글을 쓰긴 쓸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되게 명징한 어떤 부분들은 오늘 대략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토대 속에 있기는 합니다. 반복되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얘기했던 사진전 처음 이렇게 나오고 또 이렇게 나오는 이런 반복들도 보이셨고요. 그리고 이것도 재밌어하는 반복 중에 하나예요. 이 반복이 뭘까요? 이 대사가 있어야 되는데. 엄마, 그 친구의 엄마. 밤새서 밥 먹고 와서 봤어. 이제 보면 마치 아빠와 그랬던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 반복 때 진실이 드러나죠. 우리는 반복의 표면적인 것만 보게 되면 진실을 몰라요. 근데 저 때 처음으로 얘기하죠. 사실은 그때 갔던 그 오사카 갔던 그 집, 밥 먹고 갔던 그 집은
다른 남자였어. 그 아빠가 아니란다. 쟤한테 얘기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죠. 웃긴 장면이지만 우리가 그 표면적인 반복만 갖고는 진실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모르죠. 저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되게 미담인 것쯤 알았지만 미담이 아니라 근데 엄마는 왜 계속 그 얘기를 왜 했겠어요? 아들이 그렇잖아요. 이제 지금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거기 있는데 그 얘기 좀 그만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여자한테는 오히려 아빠보다 더 끔찍한 사랑이었던 거죠. 그건 전혀 다른 걸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얼굴에 손을 대는 거, 이거 아사코에서 계속 반복되는 장면들 중에 하나죠. 손을 대고 인식하고 다가가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고요. 아까 센다이 초이비에서 나왔을 때도 고속도로에서 나왔어? 라고 대사를 하는데 그 전에 그 센다이 들어갔을 때 류에이가 차 타고 갔을 때도 아사코는 항상 자고 있어요. 참 편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류에이한테 고속도로 나왔어? 다 왔어? 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 그러니까 이 영화에는 여러 가지로 반복되는 것들이 꽤나 많이 있다. 그런 것들이 또 각각의 어떤 의미와 각각 캐릭터나 어떤 사건의 규모들을 또 만들어내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또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그 뭐였지?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에서도 보시면 이분 하고 이분 우동집 하시는 이 두 분은 해피아워에 나오거든요. 저 남자분은 편집자로 나와가지고 자기 아내 버리고 작가 좋다고 고백해버려서 멘붕에 빠뜨리는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마땅한 짓을 하는 그런 남자가 나오고요. 또 저 여자도 또 여러 상황 속에서 고민하는 그런 인물이 나오는데 하모치루스케 영화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 이번 작품이 좀 재밌었던 건 여긴 전문 배우들도 있지만 비전문 배우들 해피아워 같은 데서 했었던 그런 배우들을 같이 또 함께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뭔가 자연스럽게 섞였어요. 과거에 해왔던 방식과 또 새롭게 해보려는 방식들이 그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그 주목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에서 그 료에이가 걸어갈 때 그 자판기에서 물 뽑는데 이 여자분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분은 열정의 되게 중요한 여자 주인공이기도 했었고 우연과 상상 맨 마지막에 나오셨던 여배우인데 이 영화에서 저렇게 단역으로 잠깐 나오셨고요. 이 장면을 보여준 건 예전에 아사코를 봤을 때 미처 의식하지 못했던 건데 굳이 저 친구 집에 왜 갔을까? 물론 바쿠가 얘기해줘서 간 거긴 해요. 그렇긴 한데 저 친구의 저 상태를 보게 되면서 아사코가 각성하게 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센다이 초입에서 그 방파제 위에 올라가서 파도를 보면서도 인식을 했지만 아사코의 변화되는 혹은 세계의 문제에 대한 각성을 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인식은 이 친구는 그 보지 못했던 세월 동안에 어려운 몸이 힘든 불구의 상태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월 동안에 나는 뭐 바쿠를 기다리다가 혹은 바쿠와 료에이 사이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때문에 멘붕에 빠졌다고 자기도 힘들었다고 말을 하겠지만 센다이 방파제의 그 쓰나미 때문에 방파제가 없던 시기 때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들을 자기가 직접 목격을 했고 경험을 했고 그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했었고 그 파도를 직접 보기도 했고 그런 고통도 있고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자기한테 되게 친하게 지냈었던 저 친구의 변화된 모습이라는 것도 하나의 고통으로서 인식이 가능케 만들어주는 되게 중요한 지점인 거죠. 그래서 드라이브 마이크 같은 경우에 꽤나 그런 걸 많이 집어넣는데 그때 말을 못하는 배우가 이제 그 안에 설정되어 있는 거 수화로 말을 해야 되는 그 연극, 최후의 연극을 하면서 굳이 그렇게 했던 이유들 중에 하나는 하마구치스케 자연스럽게 자신의 아내의 죽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됐던 이 남자 배우 겸 연출가 뿐만 아니라 자신의 차를 그 갔던 지역도 되게 너무나 명칭하죠. 연극하러 갔던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드라이브 마이카에서 그 도시 이름 초반에 되게 명칭하게 나오거든요. 히로시마예요. 네. 히로시마 하면 딱 떠오르는 역사적 이미지가 있죠. 바로 그 히로시마에서 그 연극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일부러 찾아가요. 일부러 만들어내요. 저는 너무나 좀 인위적 설정이다라고 싶을 정도로 뭐 굳이 히로시마를 또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느낌이 살짝 있긴 합니다만 거기서 자신의 차를 운전해주는 이 여자 같은 경우도 보면 과거에 자신의 엄마와 함께 살았었고 그 엄마를 너무나 괴로워해서 그 무너진 집으로부터 나왔던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남자가 체험 연구를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시간을 유예받았을 때 왜냐하면 자기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던 그 남자 배우가 여긴 되게 자연적으로 해결이 돼요. 원래 이건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교해서 말할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한데 거기서 보면 제가 남편이었으면 그냥 되게 현실적으로 얘가 분명히 아내와 그렇게 그랬던 남자놈인데 굳이 체험연극의 주인공으로 자기가 시키고 계속 얘기해주고 조언해주고 저 사람은 천사인가? 저는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관객들의 입장에서 뭔가 그게 불편하잖아요. 분명히 불편할 수 있는 요소들이거든요. 그거 자연적으로 해결받아요. 이 남자가 다른 자기 스토킹하는 그 남자를 치는 바람에 그냥 경찰에 잡혀가서 갑자기 얘기가 끝나버리는. 그러니까 이 남자 주인공은 사실 자기가 뭔가 직접적으로 해본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받게 되는 그런 구조였다면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에서는 그래서 타쿠미가 아마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마구치 류스케도. 그럼 너무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이 남자 주인공이 어떤 그것에 대한 직접적 행위나 반응들을 너무 안 보여준 채 해결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타쿠미가 목을 두르는 건 사실은 그 영화에 대한 여러 코멘트들 중에서 대추된 코멘트였거든요.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직접적 물리적 행동을 하는 모습으로 연출해서 나가는 쪽을 선택하지 않았나? 뭐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하튼 중요한 건 이렇게 하마구치 류스케 영화에서는 같은 인간의 모습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들보다 일반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보다 저보다 훨씬 더 고통받으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하지만 뭐 그것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으로 태어나고 어떤 조건에 주어진 이상 그것을 하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꽤 많이 있다. 그래서 항상 센다이 초인만 되게 중요하게 여겼었는데 이번에 여러분께 이제 아사코를 갖고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 분의 얼굴이 자연스럽게 좀 들어오더라. 그리고 하마구치 류스케 영화에서는 이런 분들이 꽤 있었더라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런 부분들도 하마구치 류스케가 아주 크게 중심적으로 다루기엔 되게 어렵고 예민한 부분들이 있죠. 소위 말해서 이제 신체적 어떤 장애나 트러블이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 다루는 건 되게 미묘할 거예요. 특히 하마구치 류스케처럼 어떤 윤리적 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잘못 다루면 욕먹기 딱 좋거든요. 그걸 되게 잘 다뤄내야 되는데 이 정도 이 영화에서는 보여줌으로써 아사코의 반성이 드러나죠. 이 상황에서도 아주머니 나는 나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라고 말함으로써 세계에 직면한 고통, 친구의 고통을 우리가 얼마나 응시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들을 자연스럽게 던지도록 이끌어서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아사코 속에서 쌓여 있기 때문에 단순히 두 남자를 좋아한 한 여자의 선택과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내부로부터 세계로부터의 충격, 비참함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가 변화하게 됐고 인식하게 됐고 성장하게 되는 이야기라는 것 그것을 직감하시게 되면 이건 드라이브 마이카에서도 결국에 이 남자 주인공이 자기의 고통을 스스로 다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바보 같은 남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사한테 부탁을 하죠. 니네 집 한번 가보자. 그래서 데려가 또 가줘요. 되게 착하죠. 그 무너진 집을 보면서 이렇게 언덕에서 내려다 보면서 하마구치 류스케 샷 중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샷들도 꽤 많이 있는데 그 열정 같은 영화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집 2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샷 같은 걸 자주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그건 세계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응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해요. 그런 우연들 그런 장소들을 포착하는 순간들이 이 영화에는 되게 중요하게 깔려 있다. 그리고 뭐 어떻게 단순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류에이와 어떻게 만나게 되는가. 그리고 그것부터 한참 시간이 흐른 뒤 방파제가 새롭게 쌓인 센다이 초입에서 바쿠와 어떻게 결별하게 되는가라는 것들이 우연히 일어났거나 이 여자가 지 맘대로 뭔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마구치 류스케가 꽤나 이런 것들을 끌어당기면서 멜로드라마를 만들어내려고 했었던 그런 스타일과 이야기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번에 보신
그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같은 경우도 이게 포스트 코로나 얘기인 동시에 한 가지 얘기 안 했는데 아까 물 얘기를 하다가 빼먹었는데 물은 방사수 오염수 얘기가 맞아요. 아무리 봐도 그렇게 읽혀요. 그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서로 되게 이슈가 있었거든요. 한국 사회만 뜨거웠던 것이 아니라 사실 그것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그렇잖아요. 상류의 물이 하류에 영향을 끼칠 거야.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서 뿌리면 그게 영향을 안 끼칠 수가 없어 라는 것에 대한 되게 반성적 목소리를 내는 하마구치 류스케의 모습이 담긴 거예요. 근데 노골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럼 일본 그 보수 정권에 의해서 찍힐 테니까 그걸 되게 미묘하게 던져놓긴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그렇게 읽히더라. 안 읽을 수가 없더라. 만든 시기도 그렇고 그게 일본 사회에서 가장 뜨거웠던 시기 때 이 영화가 제작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가 맞습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 포스트 코로나인 동시에 방사수, 방류에 대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것이 악이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악이 아니라고도 말할 수 없다는 뜻이 돼요. 이 영화에서.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악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악은 어떤 형태로도 우리가 규정하고 계속 말할 수도 동시에 있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타이틀 때 보면 악은 존재한다 하고 넣고서 나중에 쑥 끼어들어서 다른 색깔로 타이포그라피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도 존재성과 존재하지 않는 성이 동시에 양립 가능한 그런 모습으로 타이틀에서도 좀 의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